다시 한번 오늘 오신 최희석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광주시의 주택가회사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한 걸음에 그냥 달려왔습니다. 저희 대전은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이번에 다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택관리 행사를 2년째 생략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오면서 부럽다. 하루 속히 이렇게 다 좀 모일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이 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모이고 얼굴 보니까 좋죠. 네, 우리 소장님들 그 대전에서도 제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해보면 서로 소장님들이 이런 직무 교육을 통해서 만나야 그래도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온라인 교육만 이렇게 진행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게 선배님인지 후배님인지 마스크 쓰니까 또 더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을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그 감정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단지 생활을 하시면서도 우리 단지가 힘들어 이런 차원보다는 그래도 우리 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이런 게 좋아 라고 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언제 느끼냐?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가깝증을 느낄 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약간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주면 또 다른 세상이 또 보이기도 하더라라는 차원을 좀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요. 오늘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갈 건데요.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그 많은 소장님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정말 단지 관리가 힘들게 만들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왜 자꾸 과태료가 많이 양산이 되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지침을 아예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사업자 선정 지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근데 왜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겼을까? 예전에는 2010년도 이제 7월 6일날 처음에 이게 생겼거든요. 그 생겼던 시점에는 아파트에서 입찰을 보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봤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업체를 주기 위한 공고문으로 다 만들어서 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있다 어쩌다가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관한 것이라도 그럼 만들어보자라고 출발한 것이 2010년 7월 6일이에요. 그때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당시에 생겨났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지침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마 그 2010년도 당시부터 소장님 하신 분들 처음에 딱 생각하시기를 지침하면 그 지침은 내 지침이 아니라 그냥 누가 사용하는 지침인지도 모르고 그냥 생겨났던 지침인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에 뭐 비리가 많네, 뭐 누가 다 해먹었네, 뭐 아파트에 가면 뭐 소장님이 뭘 다 해먹고 동대표가 해먹고 막 이런 얘기들이 TV에서 6개월 동안 또 조선일보에서 막 엄청 떠들어졌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때는 아파트 가기도 싫더라고요. 아니, 너 직업 갖고 있는 게 이거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그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들, 물론 횡령사건이나 이런 게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주된 과태료의 내용들,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합동감사라는 틀을 가지고서 지역별로 이제 감사가 막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막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지는데, 쏟아지는 그 내용의 절차를 쭉 보니까 사업자 선정 지침의 절차를 위반한 걸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 쏟아진 내용을 보면 엄청 단순해. 뭐 입찰 공고 내면서 여러분들 그 이거 있잖아. 30분 안에 아파트 와야 된다는 거.
또 주민들하고 싸움했던 회사는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 이런 거 했잖아요. 법인 설립 5년 이상 안 됐으면은 오지도 말라 그랬어, 우리가. 그죠? 기억나죠?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주된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없으면 오지도 말라 그랬어. 왜? 우리 지역업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예? 또 어떤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데, 집게차 안 갖고 있는 아파트 갖고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재활용업체 선정하는데. 왜? 아니, 우리 좋은 고급 아파트인데, 리어크 끌고 와가지고 수거하겠다면 우리 품이 떨어지잖아. 그 집게차 갖고 들어오라고 했어, 집게차. 조건을 내세웠더니, 그 집게차 내세운 자체가, 과도한 제한했네요. 제한 경쟁의 여건이 아닌데 제한했네요. 라고 해서 처분을 막 해버린 거예요. 절차적인 처분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입찰 공고문을 낼 때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소장님한테 공고문 하나 받아. 관련된 거. 그죠? 그리고 그 K아파트 가서 비슷하게 생긴 거 막 출력을 몇 개 해. 그리고 나서 막 짜집기를 해보는 거예요. 짜집기 하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들게 짜집기 된 걸 갖고 대표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서 대표에 올려서 대부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 지침에도 보면 지금 K아파트에 올라가는 게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이 많지가 않아. 거기에 보면 막 30분 내로 와라는 거, 지금도 주된 소재지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동, 법인 설립이 어떻게 됐다는 동,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꼭 해야 된다는 동,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과태료 처분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고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업자 선정 지침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막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처분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14년도 들어가면서 공동택법상에 이때부터 법령에 처벌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14년 6월부터. 13년도에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과태료 처분이 막 되다 보니까 당시에 조금 똑똑했던 소장님들은 처벌 조항이 없는데 왜 처벌했냐 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또 다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은 막 처분받았고 그것이 14년도의 현상이었어요. 14년도부터는 사업자 선정하든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든 잘못되면 이제 법령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처벌로 계속 왔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에 이르면서 숱한 이 지침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변경해 왔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업자 선정 지침의 변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2015년 11월이다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 지침의 내용이 엄청나게 변동되는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제한경쟁의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할 때 하한을 제한해야 된다부터 이런 것들이 이 시점부터 막 세분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쭉 넘어와가지고 이제 올해 들어서 또 최근에 법령이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지침이 자꾸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제가 그 K아파트 가니까 입찰 공고 내면서 아직도 2015-356인가 아직도 이거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건데 교육 한 번도 안 오신 분이야. 응? 교육 한 번도 안 오고 내가 이게 그 USB 해놨던 거 매번 2년마다 한 번씩 끄집어내갖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응?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오늘 이제 변경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 숙지를 하시고 이거에 맞게 좀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예, 재미는 있는데 제가 쭉 교육을 하다 보면 막 식은땀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얘기한 거하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 저게 어떻게 내가 한 일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걱정하실 건 없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변경된 거.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요.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기존에 제3조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0제5조 1항에 따라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했던 것이 이제 우리 K아파트, 그죠?
이 K아파트를 계속해서 이제 이용을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왔던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바뀐 것이 뭐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추가가 됐는데 뭐라고 추가가 됐냐면 이 시스템에는 폐기물이나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서 하는 입찰만 가능하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럼 폐기물이나 재활용 자원은 딴 데다가 못하고 여기다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단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1호에 낙찰의 방법지 제7조 2랑 2호 3호에 대한 경우에 하나한다라고 해서 K아파트에 나왔는데 요것이 이제 삭제가 돼버린 겁니다. 삭제가 되면서 이제 적격 심사 입찰에 관한 부분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후단 자체의 내용도 삭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제 재활용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로 이 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추가로 들어왔다는 정도가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 같은 조 3항에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조 3항에 따른 수익이 계약이나 7조 1항 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할 때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 자체가 뭐로 바뀌었냐. 여기에 적격심사 입찰이라는 것이 내용이 삭제가 된 거예요. 삭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면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때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적격심사 입찰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삭제를 한 거예요. 삭제를 하고 나서 단서조항으로 뭐를 달았냐면 이 조항은 다만 적격심사 입찰을 전자입찰로 꼭 진행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이게 이제 지은 건데 언제부터냐? 2023년도 3월 1일부터 2023년도 3월 1일이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좀 남았죠. 그죠? 앞으로도 이제 뭐 한 8개월인가 9개월 남았나요? 이 정도 시점이 지나가서부터는 적격심사 입찰도 이제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된다. 그럼 그때까지는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 K아파트 가보면요. 이제 예전에는 K아파트만 적격심사 입찰이 전자입찰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K아파트에도 적격심사를 전자입찰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공지사항에 가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거기에 내용이 또 써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격심사 입찰도 전자입찰식으로 만약에 가겠다라고 하시는 데는 지금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년도 3월 1일이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대부분이 변경된 사항은 올해 3월 1일부터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올해 3월 1일부터 진행하는데 유일하게 내년도 3월 1일부터 진행하도록 한 것이 뭐다? 바로 저 부분에 나와 있는 적격심사 입찰을 전자입찰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는 내년도 3월 1일부터다. 그러나 지금도 K아파트 들어가서 하려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찰업체가 전자입찰 시스템 할 때는 뭐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뭐 사용하고 뭐 쭉 나오는데 이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예전에는 여기 본 대로 이제 공인인증서다라고 했지만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공동인증서 명칭이 변화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러한 그 공동인증서를 쓸 때 주의할 건 뭐예요? 계약의 주체가 누구냐? 입주자 대표회의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동인증서를 써야 되고 그죠? 만약에 관리주체의 계약자를 할 때는 관리주체에 공동인증서를 써서 입찰 등록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신규 단지나 이렇게 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러한 공동인증서를 신청하려면 보통 한 3,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그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해서 공동인증서 받고 절차 밟아서 진행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도 올해 3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조에 선정 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한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통지하는 내용이 입찰 공고는 어떤 내용을 했고 선정 결과에서 뭐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 대표자 연락처, 금액 계약 기간, 수의 계약을 했다면 그 사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관리주체, 관리소장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뭘로 바뀌었냐? 추가적으로 자, 적격심사 입찰을 했다면 그 평가 결과도 이제는 관리주체한테 통지해라 라고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지하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 내용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3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됐잖아요. 3월 1일부터 적격심사 입찰로 여러분들이 진행했다면 적격심사 입찰로 진행한 평가 결과, 다시 말해서 5인 이상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5인 이상의 평가 갖고 나온 그 평가표, 종합표 뭐 이런 거겠죠. 이 평가표를 이름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관련된 내용을 어디다가 했어야 돼요? 나중에 K아파트에 다 공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3월 1일부터는 적격심사 입찰로 돼 있었다라면 관련된 이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을 이 대표회의로부터 받고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적격심사한 거는 적격심사 받아서 해당 내용을 이제 공지해야 되는 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네, 이렇게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해서 이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빨라요? 충청도 목소리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대답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정 결과의 공개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 기존에는, 자, 관리주체는 1항에 따른 통지를 이제 받아요. 그 1항에 따른 통지는 대표회의가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일반 사업자 선정한 통지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받거나 사업자 선정의 낙찰자를 별도로 관리처에서 결정했다라면 해당 내용을 어디다가 공지하라고 했냐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한다라면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웹상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있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여기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들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용할 때에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관리주체, 관리소장이 주인장인 경우에 한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관련된 내용이 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또는 뭐 입주민하고 공동 뭐 저기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유일하게 관리주체, 관리소장이 주인장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을 때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우리 아파트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홈페이지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 아니 뭐 저기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하면 된다며. 그죠?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거고
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하는데 없으면은 관리사무소 게시판이나 관리사무소에다 하면 되는데 이거 하고 어디다 또 공지를 하도록 했냐면 K아파트에다 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K아파트. 보통 K아파트에 공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낙찰자 결정일에 다음날 저녁 6시, 그죠? 이렇게 공지하도록 했잖아요. 낙찰자 결정일에 다음날. 이 낙찰자 결정일에 다음날 6시지 개차로 다음날 6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낙찰자가 결정된 다음날 6시까지 공지하는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저녁 6시인데 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토요일도 안 되고 일요일도 안 되고 국가 공휴일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날짜가 만약에 다음 날이 있다면 그 날짜를 뺀 그 다음 근무일 날 저녁 6시까지 공지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예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던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처가 운영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똑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없는 경우는 관리처가 운영하는 이것은 예전에 해석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가 명문화된 규정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러면서 또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했고 이와 같다. 이 이와 같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이 조항 이후에 나오는 것은 다 이 똑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된다. 동별 게시판. 동별 게시판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통로별 게시판도 해줘야 된다. 뭐를? 선정 결과 공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정 결과 공개를 언제까지?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 날까지. 다음 날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6시까지인데 그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에 6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경된 내용에서는 크게 보면 여기 동별 게시판과 통로별 게시판이 포함이 추가가 됐다라는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조항별 설명을 들어가면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 날이라고 했다는 거. 이 낙찰자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부 해석을 하다 보면 저녁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어. 내부적으로 해서 이 업체가 맞네요 해서 땅땅땅 결정을 봤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이거 낙찰자는 결정이 됐어. 근데 저녁 때 딱 끝나고 나서 자리를 검토해 보니까 이 회사 내용이 뭐가 틀린 게 있는데 난 아직 통보 안 했어. K아파트 이 결과도 아직 안 올렸어. 그러면 이거 아직 결정 안 된 걸로 갈 수 있을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해석상에서는 국토부에서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낙찰자가 잘못된 게 결정됐어. 그러면 입찰의 무효로 가고 재입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통보를 했다 안 했다의 여부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낙찰자를 결정했냐라고 하는 부분 갖고 결론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더 시간을 놓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지금 K아파트의 최저가, 최고가 입찰하면 다 전자입찰로 들어갔어. 전자입찰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류를 다 출력해야 돼. 서류를 출력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입찰서를 개찰하고서 이거를 출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오픈이 되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서류를 먼저 개봉해봐서 입찰의 유효 무효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입찰서를 개봉할 때는 미리 우리가 이거를 오픈해서 유효 무효를 따지기 위해서 출력해서 검토하고 대표회의 들어가도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대표회의가 거꾸로 입찰서를 그 시간에 입찰에 확인할 때 이게 금액 입찰서부터 개봉해 놓고 그 다음에 입찰서 관련된 서류를 열어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입찰서 관련된 서류를 그때 열어가지고 언제 그것을 다 출력을 할 거며 언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갖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있어요? 아마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저게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 사무관이 바뀌었어요. 우리 담당 사무관이 바뀌어서 그 담당 사무관이 바뀌는 시점에 우리 사업자 선정 지명이랑 변경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다 보니까 우리 협회에서 요청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5가지인가 정도만 받아서 일단은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놨는데 최근에 우리 협회에 방문을 해서 관련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줘봐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또 그 자료를 좀 더 모아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추후에 아마 3년 뒤에 그 재검토 시한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또 바꿀 수 있는 확률로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지금 제출하고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현장 설명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진행했어. 그럼 뭐 제한 경쟁이면 유효한 3개 업체 이상인데 현장 설명회 2개밖에 안 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유찰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유권에서는 바로 유찰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바로 저기 그 재공고해도 된다고 유권했어요. 유권 해석을 했는데 담당 사무관이 바뀌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류 접수 마감일날 서류 접수 끝나고 유찰서는 그때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냐고, 비효율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 제기해서 여러 가지 바꿔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현장 설명회 1차에 있는데 2차 때 현장 설명회 뺄 수 있느냐? 2차 때 현장 설명회 빼는 부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공고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때 현장 설명했으면 2차 때 똑같이 현장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2차 때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만 바꿀 수 있다? 날짜나 이런 것만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대로 해석을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게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걸러내서 우리 협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바꿔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조항 좀 이해 가셨죠? 예. 갈수록 대답이 좀 적어지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사항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뭐냐? 제한경쟁 입찰에서 사업 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계약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실적 자체를 따질 때에 기산점의 기준은 뭐냐?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기산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이라고 지금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그 3년간의 실적을 할 때에 입찰 공고일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5월 며칠이요? 26일?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5월달 다 가버렸네요. 자, 오늘이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고 한다면 5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한 실적의 범위는 2022년도 1월 1일에서 5월 26일까지의 실적은 무조건 포함하고 그 다음에 21년도 전체, 20년도 전체, 19년도 전체, 다시 말해서 19년 1월 1일부터 22년도 5월 26일 날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의 실적을 실적으로 보겠다라고 지금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지금 막 날짜 계산하니까 막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응?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류 제출 마감일이 아니라 이번에 바뀐 거에 있어서는 뭘로 바뀌었냐? 입찰 공고일 날짜를 기산점으로 간다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3월 1일부터 제한경쟁 입찰의 사업 실적을 제안했다면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입찰 공고를 한 것만 제대로 된 거예요.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이거 갖고 오라는 거는 다 지침 위반이요.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3월 1일부터. 자, 그러면서 기존에는 3년간의 실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실적을 5년간의 실적으로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5년간.
5년간의 실적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기산점은 이제 좀 변동이 된 거죠. 마감일이 공고일로 바뀌었고 5년이면 5월 26일이 예를 들어서 입찰 공고일이라고 따지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무조건 포함하고 5년은 곱하기 12달에서 60개월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 공고를 할 때는 이제는 5년간의 실적을 하는 거고 입찰 공고의 기준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적이냐? 완료된 실적이다. 완료된 실적. 완료된 실적이 뭔데? 계약이 끝난 걸 완료된 실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약서에 계약이 진행 중인 거는 뭐냐? 완료된 실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주안점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러면 입찰을 내는데 우리가 청소 계약을 했는데 A 아파트에 가서 1년 단위로 5건을 했어. 그러면 이건 실적이 한 건이냐 5건이냐고 물어보는 거 있어요. 이건 한 건이에요? 5건이에요? 예? 하나의 단지야. 뭐예요? 예. 예? 나한테 물어보냐고 쳐다보냐고 지금 그러는 게요? 예? 졸길래 쳐다본 거요. 그래서 국토부의 해석은 한 단지에서 1년간 단위로 5번 했다면 5건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2년 단위로 했어. 그러면 5년간의 실적이라면 2년 단위면 2건은 완료가 됐고 1건 진행 중일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건이 실적이 되는 거예요? 2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년간의 실적은 5년간의 실적을 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5년에 5개년의 실적이 아니라 어느 한 연도만 실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그 안에 있는 실적이면 된다. 그 안에 실적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3년의 실적을 받겠다. 이거 안 돼요. 특정 연도 실적 안 돼요. 10년의 실적을 받겠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 5년의 실적으로 간다. 자, 그런데 혼돈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적격심사의 제한경쟁의 실적과 적격심사의 실적, 제한경쟁의 실적은 사실은 엄연히 틀려요. 사실은 약간 틀립니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의 실적을 적격심사의 평가 항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국토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갖다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업 실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계약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한다. 계약의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 우리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면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승강기 설치공사 실적 갖고 와라고 하는 자체가 과도한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은요. 공동주택의 실적인 거예요. 공동주택. 오피스텔 실적, 빌딩 실적,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는 공동주택의 실적을 같은 실적으로 보겠다. 또, 계약의 목적물과 같이 우리가 500세대면 500세대로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00세대 실적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갑자기 3000세대 실적 갖고 오라고 제한할 수 있는 단지도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실적에 관한 부분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사업 실적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별표 4, 5, 6은 이건 이제 적격심사 입찰에 관련된 겁니다. 자, 적격심사 입찰의 별표 4, 5, 6에서 바뀐 건 뭐냐? 기존에 관리 실적이 10개의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관리 실적이 10개 단지로 만점을 잡았던 것이 이번에 바뀐 건 뭐냐? 5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서 만점을 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실적이 10개 이상 오면 무조건 만점을 줘야 됐는데 지금은 5건만 와도 만점을 줘야 된다는데 차이가 생긴 거예요. 5건만 해도 만점이다. 5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쭤봐요. 저는
세건도 만점 주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3건 이상도 만점 가능해요. 규약상 정하면. 의무적으로 5건 이상은 무조건 만점 주라는 얘기지. 한 건 갖고는 만점 주기도 할 수 있어요. 변별력이 좀 떨어져서지. 상관없어요. 특히 이러한 그 실적을 잡을 때에 어떤 분이 물어봐요. 우리가 요 실적에 요거는 이제 주택관리업자, 공사사업자, 이건 뭐 용역사업자인데 이러한 실적을 정할 때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일반 경쟁 입찰인데 적격심사 입찰에서 500세대 이상 3건 이상 업체부터 점수 주겠다고 만든다면 가능하냐라고 또 물어봐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일반 경쟁인데 일반 경쟁 입찰에 적격심사 입찰이에요. 근데 적격심사 입찰에 점수를 실적 갖고 점수를 주는데 점수 주는 방법에서 우리는 공동주택의 실적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500세대 이상 단지 3개 이상부터 인정하겠다, 점수 기준을 잡겠다라고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죽겠죠? 응?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 왜냐면 자기 단지 기준의 실적으로 점수 기준을 해서 적격심사 평가표에 반영해서 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다. 응? 가능하다. 여기에 제한경쟁 입찰의 이 실적, 5년간의 실적과 요 별표 사에서 나온 요 5개 단지 실적은 별개의 것이에요. 별개의 거. 그죠? 왜 별개예요? 앞에 나온 5년간의 실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찰의 종류에 대한 실적인 거예요. 입찰의 종류. 그죠? 그래서 일반 경쟁이야, 제한 경쟁이야, 아니면 지명 경쟁이야를 따질 때에 제한 경쟁 입찰할 때에 최소한 이런 실적이 있는 팀은 제한하니까 이 밑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물어봐요. 지금처럼 그렇다면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하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하면서 적격심사 입찰을 같이 했어. 이거는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이거는? 예? 질문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 헷갈릴 수 있겠죠?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알아들으신 분도 많아, 지금. 못 알아본 분들이 있을 뿐이요. 응? 아주 말 그렇게 하니까 나도 잊어버렸어요. 뭔 얘기지? 응? 자, 제한경쟁 입찰에 5년간의 실적을 할 때에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을 제한경쟁을 딱 걸었어. 예? 그러면 이거를 제한경쟁하면서 적격심사 입찰로 갔을 때에 그러면 다 만점 주라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적격심사 아니야? 라고 누가 물어보시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상관없어요. 그거 그냥 적격심사 입찰에서 실적으로 들어온 거 다 만점 주겠다라는 의도인 거야,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졸음이 오시는 분은 뭐예요, 도대체? 예? 저만 막 거품을 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예? 예. 제 얘기 이해는 가세요? 예. 이해 가야 돼요. 저 인간이 무슨 얘기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예? 입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요. 가끔 어떤 단지 가면 과장님 혼자 입찰 공고 다 내, 격리가 다 내시고, 소장님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설명도 과장님이 와서 대표 와서 막 설명하고 있어. 봉급도 그리 줘야 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요새 입찰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요. 요새 여러분들 공고문 하나 이렇게 내잖아요. 그 공고문에서 낙찰이 되면 무효로 하는 업체한테 무효 통보해야 되잖아. 그 무효 통보하면 그 업체들이 이제는 너무 똑똑해져 갖고 입찰 공고문에 뭐가 문제 있는지 이제 다 알아. 잘못 내면 계속 소장님한테
소장님 이거 안 바꾸면 구청에다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막 겁을 줘요. 그러면 소장님이 깜짝 놀라갖고 대표님들 불러갖고 이거 잘못됐다고 바꿨어. 뭐 좋다 이거야. 그 첫 번째까지 바꿔갖고 다시 대표에서 또 입찰 공고 또 냈어. 냈는데 이번에 또 딴 놈이 또 전화와. 뭐가 또 틀렸다고. 당장 안 바꾸면 또 신고하겠다고. 또 바꿔 또 막 대표회에서. 그러다가 한 번 또 바꾸자 그래봐. 소장부터 바꾸자고 나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입찰 공고할 때 국토부에서 해석하는 범주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명확하게 알고 자신감 있게 좀 밀어붙여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참가 자격의 제한입니다. 참가 자격의 제한. 보시면은, 자, 주택관리업자가 입찰 공고일 현재에 이러한 기준, 아래 기준에 이렇게 해당했을 때,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팀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게 기준에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돼 있냐면, 수의계약의 경우도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저기의 기준에 해당되면 입찰에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딱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이번에 바뀐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해당 입찰과 관련해서 물품이나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을 포함해서 관리주체, 관리사무 직원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한 자, 해당 입찰과 관련해서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제공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을 뭘로 바꿨느냐? 제공하였거나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가 안 된다고 해요. 저게 왜 저렇게 된 거예요? 누가 물어본 거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제공을 한 사람은 안 되고, 그래, 입찰 공고일 지나서 얘기한 놈은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입찰 공고일 지나서 이거 제공할게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무효? 참가자의 지금도 보면 웃기는 거예요. 입찰 공고일 현재, 가로 열고 이후 포함 이렇게 하든지, 현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입찰 공고일 기준일을 해서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공고가 지나서 했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 도대체가 이거 한국말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국토부에서 문의를 하니까 그냥 그 뒤도 제공하면 그냥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맞도 않는 얘기요. 응?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그렇다 쳐. 여기에 보세요. 자, 이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안 했다? 입찰 공고일이 지나서 등록했어? 그 업체는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거죠. 그죠? 공고일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있는 자, 영업정지 처분 중이야?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입찰에 보면서 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있는 자 하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 뭐라고 하냐? 영업정지 처분이 없었다는 확인서 제출해라고 우리가 이제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는 거지. 이게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예요? 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입찰 잘 된 거예요. 여기 똑같은 내용이 또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7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관리업자 선정해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 받아서 저렇게 처분받고 6개월 된다 안 된다 확인서 제출해 라고 제출서류에다 명시하는 거지. 지금 저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요. 왜? 제출서류가 아니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인데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해당 업체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에. 그러니 저녁 6시에 서류 마감하고 나서 그거 다 퇴근했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고 앉았냐고 저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속 터져 죽겠어. 네? 그래서 저런 걸 해결하려면 현장 설명회 하면 10일. 근데 실질적으로는 13일이 소요되잖아요. 민법상 토요일 불산이 뭐 0시부터 뭐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13일. 현장 설명회 안 하면 12일. 그죠? 이 기간을 초과해서 공지를 하면 서류 접수 마감 시간을 좀 땡겨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낮에. 그래서 낮에 땡겨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저런 문제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뭐냐. 국세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당연히 입찰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런데 국세지방세 같은 경우는
유예 기간이 있어. 그 안에 딱 찍어 나오자. 며칠간 유효합니다. 그죠? 그 유효 기간이 어디에 이 입찰 공고일 기준일 날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고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인 거죠. 가끔 처분 유예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국세지방 처분 유예가 나오는 그 처분 유예는 뭐예요? 아직 인정을 하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처분 유예가 입찰 공고일 안에 포함이 됐다라면 인정. 아니면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난 사건이 또 있어요. 대전에서. 자, 입찰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자. 쭉 내려와서 해당 공동택의 입자대표 구성원 이 사람들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 다시 말해서 우리 아파트 동대표가 A 회사의 임원이야 라고 한다라면 입찰 공고일 기준일에 그렇게 됐다라면 그 회사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임원은 형식상의 임원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들어가 있는 임원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명함은 임원인데 실제 임원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차이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차이로 해서 지금 이러한 기준치에 해당이 됐을 때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요게 아까 얘기했던 2호나 7호에 관한 것들은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볼 방법이 필요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따졌으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7번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확인 방법을 공지합니다. 자, 이 국세지방세 요거 원본 확인 방법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대전 지역에서 3년 전에 입찰을 도장공사 입찰을 미장방수 도장공사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가 요걸 국세하고 지방세를 위조해서 들어왔어요. 위조해서 들어와가지고 한 소장님 30분이 그 업체가 낙찰된 아파트 30명이 경찰서에 다 소환돼서 갔어. 이거 가라로 들어왔는데 인정하고 했으니까 소장님 네가 짜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막 들어온 거야. 응? 아니 저거 제출하면 그냥 그런 줄 알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응?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어가서 직접 확인 방법을 선정지침 교육할 때마다 공지를 하고 있어요. 뭐냐? 자, 국세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 민원증명 원본 확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발급번호 저기다 넣고 해당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딱 조회 누르면 바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아주 골치 아파요. 정부 24시 요 지방세 들어가고 요거 문서진이 요거 확인하는 날이 있습니다. 요거 들어와서 똑같이 문서 확인 번호 누르고 확인 딱 누르면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저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사기관에서 계속 우리가 뭐 먹었는 줄 알고 막 그냥 뭐라 그러고 막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응? 자,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여러분들 그 과징금 처분 받은 거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 이겁니다. 보시면은 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은 이 상에 심결 법령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의결서를 딱 누르시면은 전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거를 아까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입찰 공고일 기준. 이 기준에서 6개월 잡고 여기를 과징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과징금 넣고 부당한 공동회기 넣고 여기에 회사 이름 딱 넣고 클릭 딱 누르면은 그 해당 내용에 과징금 처분받은 내역이 쭉 뜹니다. 근데 과징금 처분을 받고 6개월이 되었냐 안 됐냐를 또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안에 가서 그걸 출력을 해서 다 읽어봐야 돼. 이게 또 문제인 거야. 읽어봤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지. 응? 내 이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그리고 또 과장님만 들고 가 또 나보다 더 모르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뭐 하냐고. 응? 가끔 과장님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있어. 소장님 뭐 하시냐 그러면 바쁘시다는 거예요. 응? 제가 더 바쁜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역시 요거는 이제 용역사업자인데요. 26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입찰 공고일 현재의 참가 자격 제한에서 해당 공동택 입자대표 구성원 이건 참가 못한다는 거죠.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관리소장이나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이 사람들도 안 된다. 자, 그런데 사업자는 안 되는데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면 또 어떡할 거야? 직원이면 상관이 없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문구 조항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21조 사항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대표인은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무효하겠다. 자, 10일 내는 낙찰자가 결정됐는데 업체가 안 와. 그럼 무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회가 도망다니면서 열흘 동안 도망다니다가 열흘 넘었으니까 계약 안 해. 이건 아니죠. 그죠? 거꾸로 업체는 계약하러 막 오는데 대표회장 맨날 도망다니다가 10일 넘었으니까 쟤네 아웃이야. 이건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 제한경쟁은 3인 이상일 때는 7주의 기준을 준용해서 이에 해당한 자를 결정해서 낙찰자로 선정한다. 자, 제한경쟁하는데 유효한 업체는 3개 이상의 유효한 업체야. 5개 업체가 참여했어. 1등 업체 결정해서 통보했어. 통보했더니 낙찰로 결정된 업체가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급히 생겨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포기를 한 경우에 차순위 업체, 그죠? 이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 유효한 입찰 업체 수가 4개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5개 업체 중에 1등인 업체를 통보했는데 통보하고 났더니 잘못된 게 나왔어. 낙찰자가 보니까. 그러면 통보는 이미 끝났잖아. 이때는 뭐예요? 무효로 하고 재입찰인 거죠. 재입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도 기존에 유권 해석상 된다고 한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관이 바뀌니까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못했던 거야. 이거 다시 우리가 그래도 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거 최선순위 업체가 포기했을 때 그 업체와 2순위 업체가 그 금액 차이가 커. 무조건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돼. 입찰하고 싶으면 다시 해도 돼요.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조는 29조는 공상인 용역사업자에 대한 계약인데 여기 보시면 관리주체가 똑같은 겁니다. 10일 내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을 때 관리주체만 낙찰자로 선정되는 게 아니라 대표회의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문구조항을 여기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이 내용은 해당 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자, 기존에는 마감 시간을 6시 이전으로 했는데 지금은 마감 시간이 어떻게 된다? 5시 이전으로 한다. 5시 이전. 그래서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5시까지 마감 시간이 되면은 이 시간 이후에 궁금한 자료들 좀 우리가 요청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개찰 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부터 어떻게 돼요? 1시간 이후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녁 17시에 만약에 했다면 17시에 여기에 17시에 마감을 딱 했다면은 몇 시부터 오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가능하다. 6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부터 가능한데 어떤 아파트 갔더니 입찰 공고를 갖다 6시 이후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 일시를 정해놓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개찰 일시를 정해놓게 돼 있기 때문에 6시 이후, 7시 이거 안 돼요. 6시면 6시, 7시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찰 일시를 정해서 내줘야 되고 마감 시간을 아까 입찰 공고를 초과해서 했을 때는 이렇게 17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가능한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낫다고 했죠. 여러 가지 서류 검토하는 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입찰자는 입찰 서류 마감 시간 전에 입찰 서류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입찰 서류 등록했을 때에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가 책임지는 거지 우리 관리주체나 입찰대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똑바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입찰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16조에 대한 내용 마감 시간을 18시 이전에서 17시 이전으로 이렇게 전환된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재검토 기간. 그래서 이게 3년마다 검토한다 해서 18년도 7월 1일 기준에서 3년이 되는 시점 이렇게 나왔던 것이 이제 22년 1월 1일 기준에서 3년이 되는 시점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매번 저걸 바꾸는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많은 민원이 있더라도 묶어서 정리하는 시점을 통해서 이제 전환하는 시점으로 갔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협회 측에서 많이 접촉을 하고 하면서 선정지침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이런 것들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줘라 라고 국토부에서 최근에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엄청 떠들어 봤는데 2개만 건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 사업자 선정 지침이 제가 우리 대전에서 우리 소장님들과 하다 보면 8시간은 떠들어야 좀 얘기가 좀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조항 하나하나 뜯어서 좀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목소리 좀 빠르게 간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침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직인을 찍고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지금 나하고 친한 동대표들이 지금은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갖고 공격을 한다. 그래서 내가 직인을 찍고 뭔가에 공고를 내고 뭔가 한다는 건 책임성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원칙론에 항상 준해서 하시고 원칙론에 준한 것을 넘었을 때는 내가 하기 힘들면 우리 그 지자체에서 답변서 받아갖고 거꾸로 줘서 대표들 설득해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딱 2분만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어요?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